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북한 사격 도발과 드레스덴 제안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희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남 평가원 북한 사격 도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난 31일 서해 해상 사격 훈련 구역을 선포하고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 전역으로 해안포, 방사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500여 발 가운데 100여 발이 NLL 남쪽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포가 우리 영해에 떨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며 4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YTN은 북한의 사격 도발 상황을 뉴스 특보로 전하고 전문가를 출연시켜 상세한 배경 등을 보도에 돋보였습니다. 특히 백령도 현지 주민 인터뷰와 또 주민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해 현장감 있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리포트는 타 방송사보다 세심하게 접근했고요. 북한군 사격방송 싱크 역시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TV 뉴스 영상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뉴스 특보 초반에는 북한 사격 화면의 자료 화면임을 고지했지만 뉴스 나이트 등 주요 전역 뉴스에서는 자료 화면 고지를 누락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확한 보도를 위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 기자 평가원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북한의 지난 31일 서해 해상 사격 훈련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연상시켰습니다. 북한은 서해에 해상 사격 훈련 구역을 선포한 지 4시간 15분 만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동원해 대규모 사격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진행됐습니다. 4시간 가까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북한의 이번 대규모 사격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계속되온 무력 시위의 일환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2월 21일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스커드 미사일과 지대지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동원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서해 사격 훈련까지 한 달여 동안 모두 9차례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그동안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스럽게 지켜본 국제사회는 노동미사일 발사 다음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에 더 큰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제재를 결의합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3, 4년 간격으로 1, 2,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 등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안입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금융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출입 선박의 화물 검사, 그리고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혈맹이었던 중국이 2094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국유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잇따라 중단하면서 대북 금융제재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사격훈련 보도에서 아쉬운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서해 사격훈련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이루어지던 긴박한 상황에서 YTN은 백령도 현지 주민의 생생한 인터뷰와 촬영 화면을 보도하고 북한군의 사격 방송 녹취록 또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생생하고 빠른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던 데 보람을 느끼며 또 이를 평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녁 보도에서는 자료 화면 고지를 빠뜨리는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남 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필연적이라며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또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적 회복 등 그 3대 제안을 한 것이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맹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 당분간 그 남북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은 5.24 조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의 완화를 시사했지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 일에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드레스덴 선언을 환영하며 정부의 대북 화해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에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윤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을 밝히면서 대북 3대 제안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모자 복원 사업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복합 농촌단지 설립을 비롯한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를 대표로 하는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제안이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본다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물꼬를 두고 통일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안들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간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호응해 오기는커녕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주민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과 드레스덴 제안 등에 대해 격렬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취해진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24 조치 때문에 드레스덴 통일 구상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은 이런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북한이 드레스덴 연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측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달 중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고 북한이 느끼는 엄중한 정세와 국면이 끝난다면 남북 어느 쪽의 제안으로든 다시 대화가 이어갈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드레스덴 제안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국제사회와의 더 큰 협력이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중국마저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한다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이를 환영할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현실을 깨닫고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길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북 원칙을 강조하되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운신의 여지를 조금씩 준다면 교류 협력의 확대를 바탕으로 통일 구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북한 포격 도발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서 김희준 정치부 기자와 이정남 평가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동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In an isolated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황금 나침반에 대한 김은미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TN 시청자 평가원 김은미입니다. 만약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질은 조금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 대한 소소한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YTN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황금 나침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황금 나침반과 같이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에 주목해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YTN에서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그리고 종편에 이르기까지 황금 나침반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방송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에게는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구분 없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방송은 사실 특별한 특징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특징과 매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사한 형태의 방송들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과 주제 또한 음식, 맛집, 여행지 등과 같이 비슷한 정보들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넘쳐나는 주제와 내용을 방송에서조차 앞다투어 전달하기에 바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송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은 시청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날 방송된 황금 나침반에서는 가격을 파괴한 저렴한 맛집들에 대한 정보와 우리 주변의 세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맛집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재료를 제공하는 맛집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맛집에 대한 내용과 소재는 사실 유사한 형태의 방송에서 그동안 자주 소개되고 전달되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심지어 한 집 걸러 한 집이 맛집으로 선정되어 소개되고 전달될 정도로 시청자들에게는 자주 소개되고 전달되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방송의 동일한 소재는 시청자들에게는 새롭거나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처럼 겹치고 중복되는 방송의 소재와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신뢰와 특별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시청자들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겠다는 황금 나침반의 의도와 목적과도 상반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황금 나침반에서는 시청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에 주목해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던 내용 또한 일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시청자들에게는 단순한 즐거움과 흥미의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미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날 방송되었던 세봄맞이 대청소에 대한 내용의 경우 시청자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하천과 공원, 그리고 터널과 같이 어쩌면 모르고 지났을 공간 속에서 새봄을 맞이하려는 우리 이웃들의 숨은 노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청자들에게도 우리 일상의 소중한 의미와 이웃들의 노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황금 나침반에서는 유사한 방송에서 전달되었던 중복되는 소재와 내용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시청자들에게도 황금 나침반에 대한 신뢰와 특별함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황금 나침반에서는 시청자들의 일상에 숨어있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작진의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는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은 채널 특성상 현장 생중계를 많이 하는데 현장 상황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장 연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청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일 뉴스 도중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생중계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을 연결했을 때 최 원내대표는 등장하지 않았고 국회의사국장의 발언과 국회의장 발언, 신임 국무위원 인사 등을 보여주다가 중계를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6분 뒤에 다시 연결해서 최 원내대표의 연설을 중계했습니다. 생중계 연결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같은 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을 중계차로 연결했는데 이때는 연결이 늦어서 브리핑은 이미 끝나고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가급적 제때 연결해서 현장 중계의 장점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서해 NLL 해상에 포사격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YTN에서는 북한이 우리 측에 밝힌 탄착 목표 지점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이 서해 NLL 해상에서 0.5마일가량 떨어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가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얼마나 되는지가 시청자들의 관심사인데 0.5마일은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800m쯤 된다고 했으면 시청자들이 쉽게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YTN에서는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때 앵커 배경 화면에서 새누리당 로고는 잘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로고는 앵커에 가려서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앵커 배경 화면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카메라의 각도를 고려해서 배경화면 그래픽을 제작하거나 배경화면이 제대로 나오도록 앵커의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그리고 언론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황제 노역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허 회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254억 원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허 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광주 고등법원은 판결과 함께 하루 5억 원의 노역을 선고했는데 이는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노역을 하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국민이 납득하기 참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허 회장의 노역을 황제 노역이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그 파장은 순식간에 커져갔습니다. 국민들은 실형을 받고도 해외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하며 벌금을 내지 않았던 허 회장을 비난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 중 하나인 법원이 비상식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이 더 컸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유독 대기업 회장에게는 관대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역장은 법 집행의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 회장은 법원의 판결 후에 압류 등 강제 환수 절차와 재산 압류 조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역장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순환 근무를 하지 않고 지방 관할 법원에서 부임해서 퇴임할 때까지 근무하는 향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향판제는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느라 지방 법원제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은 해당 지역 출신의 법관들이 재판을 담당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신뢰와 지지를 받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은 이번 일로 여론이 심각해지자 허 회장에게 강제 환수와 재산 압류 조치를 뒤늦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일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됐던 광주 법원장의 사표가 신속히 수리되면서 향판제를 악용하며 유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서둘러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번 황제 노역 사건으로 인해 향판제의 본 취지는 사라졌고 제도 개선만이 해법이라는 논리로 상황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법관 제도의 문제점이 황제 노역이 공개되고서야 제도가 개선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자세히 보도하지 않기도 했고 또 YTN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를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언론의 태도보다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롭고 지혜롭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원이 있는 자에게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법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이 예외 없이 언제나 통하는 상식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도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쇄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